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족집게 백선 하는 날입니다. 자, 백선인데 100문제는 사실 좀 넘어요. 한 테마에서 문제가 한 문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두 문제, 세 문제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백선 한 20, 30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20, 30문제 될 것 같고, 백선의 구성은 첫 번째는 문제가 나와 있고요. 문제가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문제 풀이를 하는 풀이 팁이 있습니다. 팁. 그 팁은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백선 공부하시다가 지금은 없는 시간을 많이 쪼개 쓰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문제 푸시다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 해서 기본서나 요약집을 찾아가시게 되면 또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이제 허비가 되겠죠. 예, 그래서 문제풀이 팁을 이렇게 한번 병용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문제풀이 팁 보지 말고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팁을 보고, 그 다음에 역순도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문제풀이 팁을 보는 것도 좋은데, 문제풀이 팁을 보고 문제를 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만 보는 경우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팁만 보는 경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총 4번 정도, 4회독 정도는 족집게 백선을 해주시는 게 좋다. 물론 시간적 텀을 좀 두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주에 했으면 한 열흘 뒤에 또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또 열흘 뒤에 한번 해보고, 그러면 시험장 들어갈 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100문제만 모아놨으니까 난이도를 떠나셔야 돼요.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물론 난이도는 실제 시험보다는 조금 높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난이도보다는 우리 부동산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100문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봐야 될까에 대한 고민하셔야 되고,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문제 풀고 팁 보고 문제만 팁만, 이렇게 해서 최소 4회독 이상은 해주실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가 다른 교재보다 글자 크게 나왔죠? 어색한가요? 아니, 어색해? 뭐 집에 가서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복습을 해보시면 1시간 이상 복습하시다 보면 그래도 글자 큰 게 상당히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 제가 요거 어제 1번부터 100번까지 다 풀어보고 왔거든요. 오늘 강의해야 되니까 풀어보고 왔는데 글자들이 정말 잘 보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복습을 하다 보면 그 글자가 정말 큰 글자들이 처음에는 좀 어색하겠지만 잘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교재 잘못 나온 거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정말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보면 글자 큰 부분이 글자가 잘 들어올 겁니다. 문제풀이 문제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 한 95% 이상이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틀린 것 찾아라는 문제는 제가 많이 안 넣었어요. 옳은 것을 찾아라. 옳은 것을 찾아라 하면 틀린 지문을 몇 개 볼 수 있습니까? 4개 볼 수 있죠. 예. 옳은 지문 1개밖에 없으니까 틀린 지문 4개 찾는 연습 저랑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실력 향상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교재 한 4번 정도 보시고 나면 60점 맞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 요 교재 위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문제 1번부터 요거는 순서대로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한 50개 정도,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한 50개 정도, 그렇게 해서 100문제 마무리 지을 작정입니다. 문제 1번 보기 전에 밑에 문제풀이 팁 보이십니까? 예, 팁부터 한번 봅시다.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길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해야 되고,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것은 복합 부동산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법률적 측면은 뭐냐? 요거 두 글자로 무형이라 그래요. 무형. 근데 협의, 준, 광의 이런 거 나오면 법률적 측면. 됐어요? 예. 토지와 거정청물은 협의에 속해요? 광의에 속해요? 둘 다에 속하죠. 예, 둘 다에 속하고, 준부동산이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의. 기억나시죠? 예. 경제적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적 개념도 무형인데 5개입니다.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5가지가 있고, 기술적 측면은 동의어가 2개가 있습니다. 물리적 측면 해도 되고 유형적 측면 해도 되는데,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렇게 4가지가 기술적 측면이 됩니다. 다 외우셔야 됩니다. 협의, 준, 광의는 법,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은 경,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은 기, 물 이렇게 토지를 일반적으로 생산재로 보지만 소비재로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생산재 밑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생산재라는 글자 밑에다가 파생이라고 써보시고요. 파생. 소비재라는 글자 밑에다가 써보세요. 본원이라고 써보세요. 자, 그 자체를 수요하는 것을 본원적 수요라고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파생되는 것에 대한 수요를 파생수요라 그래요. 소비재를 수요하는 경우는 본원적 수요고요. 생산재에 대한 수요가 파생이 됩니다. 토지는 생산재가 되기도 하고 소비재가 되기도 한다. 이 말은 토지는 파생적 수요가 될 수도 있고 본원적 수요가 될 수도 있다. 이 말과 같은 말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번 문제부터 문제풀이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요. 공간, 환경, 위치, 자연.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네 가지는 무슨 측면? 기술적. 틀렸죠? 예, 기술적, 물리적 해야 됩니다. 협의, 준, 광의 이런 것들은 법률적, 물리적 아니죠? 틀렸죠? 예. 3번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생산 요소, 자본, 소비재, 자산, 상품 이렇게 다루는 거 경제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적 5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정답 3번이요. 4번 리을과 미음은 바뀌었습니다. 리을에 보니까 법경기 떴나요? 예. 얘는 복합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바뀐 거 아니네. 잘못 얘기했네. 요거는 복합 개념이고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해야 복합 부동산이 됩니다. 맞죠? 예. 자동차, 항공기, 어업권, 공장재단 요건 무슨 부동산이죠?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어디에 속해요? 광의. 협광의가 뜨면 무슨 측면? 법률적.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광의의 부동산이다 라고 해야지 의지하는 것은 이런 것도 준부동산이라고 해야지 협의의 부동산은 아니죠. 자, 정리합니다. 공간, 환경, 위치, 자연은 기술적, 물리적 측면이고 협의, 준, 광의는 법률적이고 생산요소, 자본, 소비재, 자산, 상품이 경제적. 답은 3번이고 4번은 법경기니까 복합 개념이고 미음은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라고 해야지 협의의 부동산은 아닙니다. 답은 3번. 2번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 5번부터 거꾸로 올라와 볼게요. 5번 토지는 생산재로 소비재가 되는 경우는 없다 그랬는데 토지는 소비재가 되는 경우도 있다. 5번 땡. 4번 공장재단 방금 했어요. 공장재단은 준부동산이죠. 준부동산은 광의에 속하죠. 예. 부동산을 분류할 때 협광의로 분류하는 것은 법률적 구분이지 경제적 구분 아닙니다. 협의, 준, 광의는 법률적 구분이에요. 3번 준부동산,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까지는 맞죠. 근데 어디에 포함되면 광의에 속해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이 된다 해야 되지 좁은 의미에는 토지와 거정청문밖에 포함이 안 됩니다. 2번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 자, 대답해 보세요. 법률과 경제적 측면은 무슨 측면이냐면 무형이라 그랬죠. 예.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은 유형. 그래서 여기는 한 글자가 틀린 거예요. 물리적 개념은 유형이지 무형이 아닙니다. 유형.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한자도 수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찝찝하잖아. 유형이지 무형이 아닙니다. 1번 토지와 거정청물은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속한다의 동그라미. 속한다. 제일 중요한 말이 속한다예요. 토지와 거정청물은 뭐죠? 협의죠. 네, 협의는 광의에 속하죠. 그러니까 토지와 거정청물은 협의에 속해요? 광의에 속해요? 그러면 둘 다에 속해요. 다정히 토지와 거정청물은 광의에 속해요. 유명한 질문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1번 맞죠? 예. 한자 넘기십니다. 자, 2번 테마 토지 정착물, 부동산 정착물에서 정착물 테마입니다. 제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풀이 팁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문제풀이 팁 출발합니다. 자, 토지 정착물은 대부분 종속 정착물인데 토지와 독립적으로 처리되는 독립 정착물이 4개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암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 있고요? 건물. 두 번째는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가시.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 요 4개 암기하셨죠? 예. 두 번째, 일반적인 부동산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부착, 성격, 의도, 관계를 받고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도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3번, 4번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할 때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 임대인이 설치한 것들은 다 정착물입니다. 동산 3개를 기억하실 건데요. 임차인이 설치한 거, 경작 수확물, 가식 중에 있는 수목. 중요한 단어는 임차인, 수확, 가식,
이런 말이 뜨면 이런 것들은 동산이지 정착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은 기출문제입니다. 25회 때 나왔던 문제. 다음 토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한 것이 아닌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일단 독립을 찾죠. 독립을 찾죠. 1번에 건물은 독립 맞죠? 보존 등기된 임목도 독립 맞죠? 예. 국어는 됐고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도 독립 맞죠? 예. 타인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도 독립 맞죠? 답은 몇 번? 3번. 그러니까 종속을 공부하는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독립 4개 기억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종속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국어는 종속이지 독립이 아니다. 정답 3번. 2번 정착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5번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5번부터. 5번 지문.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제거할 수 있으며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이 된다. OX. 아까 제가 임차인, 수확, 가식 이런 것들은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고 동산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예. 4번.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 가식 중인 수목, 경작 수확물 등이 정착물에 속한다. 몇 개는 맞고 몇 개는 틀리냐면 3개는 맞고 뒤에 2개가 틀려요. 그러니까 경작을 요하지 않은 나무,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까지는 정착물에 속하는데 뒤에 있는 가식 중인 수목, 경작 수확물 이런 것들은 동산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얘도 틀리네요. 예. 3번.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아니할 때는 일단 정착물로 간주됩니다. 일단 정착물로 간주되어서 부동산 팔리면 같이 소유권 넘어갑니다. 그래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틀린 게 2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착물로 동산으로 간주되지 않고 정착물로 간주되고 소유권도 이전된다. 2번. 부착된 물건을 제거할 때 물리적으로 손상 주지 않으면 일단은 동산으로 봐요. 근데 그걸 제거했을 때 기능이나 효용에 주장을 준다면 걔는 정착물로 봅니다. 2번은 틀립니다. 원래는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면 뭔데? 동산인데 제거할 때 효용이나 기능에 지장을 준다면 정착물 이렇게 해야 됩니다. 1번. 정착물 중에는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토지로 일부로 취급되는 것도 있다. 독립에 동그라미 하시고 일부에 동그라미 하세요. 독립에다가는 숫자 4를 쓰시면 됩니다. 몇 개 있고? 4개 있고 나머지는 뭘로 본다? 일부에 동그라미 하시고 위에다가 종속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 4개 말고는 다 일부로 보는 뭐다? 종속이다. 독립 4개 다시 한번 해볼까요? 건물하고요.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예. 요까지는 괜찮은데 한 장 넘겨보십니다. 요까지는 괜찮은데 정말 우리가 부동산학개론을 이제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시험 치시면서 토지 용어하고 토지 특성에서는 틀리시면 안 되거든요. 토지 용어하고 토지 특성에 틀리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 생각보다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이 부분 토지 용어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용어 1번. 다음 토지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하는 문제. 옳은 것 모두 몇 개인가. 지문은 기역부터 지역까지 한번 죽어봅시다. 자, 기억합니다. 부지.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 맞나요? 그럼 하천 도로에서 쓸 수 있는 바닥 토지, 그러니까 건축이 안 되는 땅에서 쓸 수 있는 포괄적인 말 맞나요? 예. 부지가 시험에 나오려면 일단 첫 번째는 바닥 토지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바닥에 있으면 부지예요. 그리고 포괄적이라는 말을 꼭 줍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안 되는 땅에서 쓸 수 있는 포괄적인 땅이 부지다. 바닥에 있으면서 포괄적인 땅 부지 맞나요? 그래서 일단 기억 맞습니다. 니은 갑니다. 필지는 하나의 집원이 붙는 토지의 등기단위. 여기까지 어때요? 틀렸어요. 여기까지 맞아요. 예, 미쳤나봐. 여기까지 맞아요. 예. 근데 경제적 개념이란 말이 틀립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하나의 집원이 붙는 토지의 등기단위 또는 등록단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법률적 구분이 이제 경제적 구분이 아닙니다. 경제적 구분은 획지라고 따로 있어요. 알겠죠? 법률적입니다. 니은 땡. 디귿. 빈지는 간조와 만조 수의선 사이의 토지로서까지 끊어보세요. 여기까지는 어때요? 이까지가 틀렸어요. 이까지가. 만조부터 등록 지점 사이의 땅이 빈지고 만조와 간조 사이의 땅은 간석지라고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만조와 등록 지점 사이의 토지로서 활용 실익은 있지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이번엔 뒤에 거 맞았는데 앞에 게 틀렸어요. 예. 2번은 앞에 거, 니은은 앞에 게 맞았는데 뒤에 게 틀렸고요. 디귿은 뒤에 거 맞았는데 앞에 게 틀린 거예요. 예. 리을은 한 글자 틀렸습니다. 대지란
돌의 좁은 접속면을 갖는 자루형 모양의 토지로서 건축법상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를 말한다. 한 글자. 허가받을 수 있는 토지입니다. 허가받을 수 없는 땅은 맹지밖에 없습니다. 맹지 말고는 싹 다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예. 미음.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는 토지는 휴한지입니까? 유휴지입니까? 휴한지. 유휴지는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고 쉬는 땅은 휴한지죠. 예. 미음 틀립니다. 비읍. 낮이는 지목이 될 필요가 없어요. 지목이 장이어도 되나요? 예, 그럼 건물만 없으면 낮이지. 꼭 지목이 될 필요는 없다. 이것도 틀립니다. 시옷.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내에서 전환되고 있으면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입니다. 유명합니다. 상관에 전환되고 있어야 후보지고 내에서 전환되고 있으면 이행지입니다. 틀렸죠? 예. 이응.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되면 이행지다. 이거 맞죠? 이거 안 맞아요. 이거 안 맞아요. 예. 알았어요. 예.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된 토지는 그냥 상업지입니다. 상업지고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되고 있어야 이행지입니다. 진짜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후보지와 이행지는 전부 다 전환된이란 말이 뜨면 안 돼요. 전환되고 있어야. 농지가 택지로 전환되고 있으면 후보지,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되고 있으면 이행지지. 전환된 토지는 후보지나 이행지를 말을 쓸 수가 없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기억 맞고 다 틀리는 거예요. 지역가 봅시다. 도시 토지로서 집가 상승 기대하고 방치하는 토지는 공환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기역, 지읒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답 1번. 그래서 집에 가셔서 복습하실 때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우리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 그러니까 어떤 분 어떻게 틀게 나오는지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미 풀어오신 분들 중에 틀리신 분들은 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알겠죠? 지금이라도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토지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1번. 낮에는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공법은 있고 사법이라고 해야지.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낮이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낮이는요 3개가 없고 1개가 있어요. 다시 몇 개 없고? 3개 없고 1개 있다. 일단 1개 있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낮이는 공법상 제약은 있어요. 그러니까 공법만 있다. 그럼 이제 3개가 없어야 되잖아요. 예. 건물 없고요. 사법 없고요. 지목이 될 필요가 없고요. 낮에는 공법상 제약만 있고 건물 없고 사법상 제약 없고 지목이 될 필요가 없다.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1번 땡. 2번 건부지 가격은 건부감가. 자, 건부감가란 말이 뭔지 알아야 돼요. 건부지가 비싸다 싸다. 싸다. 그게 건부감가예요. 건부증가는 건부지가 비싸다. 그게 건부증가고. 건부감가는 건부지가 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건부지 가격은 건부감가 때문에 낮이 가격보다 낮게 평가된다라고 해야 되고 낮게가 원칙입니다. 이번도 틀렸네요. 예. 후보지나 이행지를 감정평가하겠다. 동일 수거권도 똑같은데 후보지와 이행지를 감정평가할 때는요. 전환후입니다. 뭐라고요? 전환후. 당연히 전환후입니다. 근데 성숙도가 낮다. 이행이나 전환이 완만하다. 이런 말이 뜨면 전환 전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전환 후가 아니라 전입니다. 3번도 틀립니다. 예. 4번. 전답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다 그랬고요. 잠깐만요. 고압선 아래 토지도 있고 그래요. 자,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가 산화지고요. 전답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포락지라고 따로 있습니다. 잘 다루진 않는데 포락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틀렸고. 맹지는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전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 맞습니까? 네. 허가받을 수 없는 토지. 정답 5번입니다. 한 장 넘겨보십니다. 정답 5번. 3번. 주택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했는데요. 자, 칠 한번 보시죠. 주택 유형. 여러분들 저기 아파트 있고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단독주택인가요? 공동주택인가요? 공동주택이죠. 예. 근데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은 무슨 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이죠.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고요. 연립과 다세대는 4개층 이하인데 660을 초과하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이고요.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세대입니다.
다가구와 다중은 3계층이야죠. 3계층이었는데 다가구는 660제곱미터 이하고 다중은 330제곱미터 이하. 이 정도는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5층은 어디서만 나온다? 아파트에서만 나온다. 5층이 다른 데서 나올 수가 없다 그랬죠. 예. 따라서 초과. 초과는 어디서 나온다? 연립에서만 초과가 나온다. 다른 데서는 초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은 330. 330이 나오면 다중. 330은 다중이. 초과는 연립. 5층은 아파트. 이런 거 기억하시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예.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세대가 중요합니다. 300세대 미만일 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밑에 있습니다. 오늘 쪽집게 백서는 원래 필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필기할 만한 것들을 제가 밑에 다 적어왔어요. 이거 필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필기하신 거 빨리 지우세요. 3번으로 갑니다. 주택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 물론 기출문제입니다. 자, 먼저 문제 푸는 방법을 아시라는 거예요. 연립은 뭐가 떠야 돼? 초가 떠야 돼. 초가 있어 없어? 그럼 무조건 돼. 알겠죠? 예. 그리고 2번, 3번, 4번을 묶어보아요. 2번, 3번, 4번을 묶어보시고 일단은 문제 풀지 마시고요. 330이 셋 다 나와 있죠. 330은 어디서만 나와야 돼요? 다중이한테만 330이 나와야 되죠. 그 답은 몇 번? 4번. 그렇게 끝내는 거예요. 330이 다른 데서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다. 5층이 어디서 나오면 안 돼요? 아파트 외에 다른 데서 나오면 안 되죠. 예. 초과란 말이 어디? 연립에서만 나와야 되지 다른 데 나오면 안 되잖아요. 330은 우리 다중이한테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300세대 미만입니다. 주택도 혹시 몰라서 가시는 길 하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350이 아니고 300. 그 밑에 문제풀이 팁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문제풀이 팁을 읽을 테니까 대답합니다. 건축이 가능한 땅 주상공이 뭐죠? 택지. 그거 받고 건축이 불가능한 땅까지 쓸 수 있는 바닥 토지로서 포괄적으로 넓게 쓰는 말이 부지. 기억나시죠? 예.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법적 개념의 땅 필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경제적 개념의 땅 택지. 상관에 전환되고 있으면 후보지. 내에서 전환되고 있으면 이행지. 전환된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좁은 접속면 있고 자루 모양이고 허가 나면 대지. 그러한 접속면 없고 허가 안 나면 맹지. 원칙적으로 건부지는 비싸요? 싸요? 원칙적으로 쌉니까? 예. 그럼 낮이가 더 비싸겠네요? 낮이는 건물 없고요. 사법 없고요. 지목이 될 필요 없고요. 공법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예외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규제를 강화하면 건부 증가, 낮이보다 건부지 가격이 비쌀 수 있다. 건폐율 때문에 비워놨으면 공지, 도시토지로서 방치하면서 비워놨으면 공환지, 쉬게 하는 땅 휴환지, 놀리는 땅 유휴지가 됩니다. 법적 소유권만 있는 땅 법지, 이용 가치만 있는 땅 빈지. 빈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만조부터 등록 지정 사의 땅. 10번에 가보시니까 제일 끝에 큰 게 한 개란 표현이 있습니까? 10번에 보시니까 제일 끝에 큰 게 한 개란 말이 있습니까?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필지가 획지보다 크다는 말이 있죠? 필지가 몇 개? 한 개. 획지가 그러면 여러 개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무슨 변가? 구분. 획지가 여러 개니까. 근데 두 번째는 누가 크대요? 획지가 크대요. 큰 게 한 개니까 획지가 한 개. 바로 일괄평가. 누가 크다 그러면 큰 쪽에다 1 주는 연습하세요. 예. 이유는 묻지 마시고 누가 크다 그러면 큰 쪽에 1 주는 연습하세요. 자, 주택을 분류할 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분류하는데 5층은 어디서만 나오죠? 아파트에서만 나오고 초과는 어디서만 나오죠? 연립에서만 나오고 330은 우리 다중이한테만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문제풀이 팁 보시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문제 4번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성은 들어가기 전에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무시무시한 팁이 나옵니다. 자, 팁 가셨어요? 그동안 부동산의 특성에서 자꾸 틀리셨던 분들은요, 요 팁을 갖다가 암기가 될 때까지 보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제가 읽을게요. 부동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요, 국지화, 외부효과, 지역 분석, 얘는 인접성 때문이기도 하고요. 임장활동,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영속성은 영재,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재고시장, 그 다음에 가치보존력, 투자재, 장기장래 예측, 이런 말이 나오고요. 부중성은 부중성은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생산 이론이 안 되는 건 영속성이고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건 부중성입니다. 희소하기 때문에 집약적 이용해야 되고요. 수급 조절 곤란, 균형 가격 형성 곤란.
물리적 공급곡선 수직, 사회성 공공성, 토지 공개념, 수요자 경쟁이 부증성입니다. 개별성은 일물일가의 법칙 배제, 개별화 구체화 독점화 개별 분석, 원리 이론 도출 비교 곤란, 부동산 시장을 거래 비공개, 상품 비표준화, 시장 비조직 만드는 거 다 개별성. 인접성은 뭐 중요하진 않은데 협동 경계 문제,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 외부 효과 지역 분석, 부동성 때문이고요. 용도 면에서 대체 가능한 것도 인접성 때문입니다.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 이용 하나 정도 기억하시고, 시장의 진퇴가 곤란하고 판매자 구매자 소수로 만들고 부채가 필요한 이유는 고가성입니다. 여기까지가 토지 특성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밑에는 조심하시면 좋겠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했어요. 생산 비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건 부증성,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건 영속성,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건 개별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다시 일물일가의 법칙 안 되는 거 개별성, 영재, 재생산 이론 안 되는 거 영속성, 생산 비법칙 안 되는 거 부증성. 출발이 지역으로 출발하면 부동성이고요. 개별로 출발하면 개별성이고요. 장기, 장래, 예측으로 출발하면 영속성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은 지역마다 가격이 다릅니까? 네. 예, 지역마다 가격이 달라요. 네. 감정평가할 때는 지역 분석을 해야 되겠네요. 자꾸 문제에 지역이란 말이 나오면 부동성이에요. 자, 부동산은 물건마다 가격이 다릅니까? 네. 그러면 감정평가할 때 개별 분석을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개별성이고요. 수명이 짧은 재화에 장기, 장래, 예측이란 말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말이 뜨면 영속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그 옆 밑에 증가가 잘 안 되는 건 부증성이고요. 감소가 잘 안 되는 건 영속성. 이것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공급 증가가 잘 안 되거든요. 이거는 부증성. 감소가 잘 안 된다. 이거는 영속성. 그냥 수급 조절이 곤란한 건 부증성인데 지역 간 수급 조절이 곤란한 것은 부동성 때문이고, 같은 시장이라도 추상적, 구체적, 불완전 시장은 부동성이고 임대차나 재고 시장은 영속성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12개 팀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다른 데 기웃대지 마시고 이걸로 끝내시죠. 알겠죠? 다시 앞으로 넘어가시죠.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페이지 9쪽. 9쪽 4번에 부동산의 특성 세 문제인데 세 문제를 갖다가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 9쪽 폈습니까? 예. 뒤로 한 장 넘기신 분들은 앞으로 2장 넘기세요. 예. 앞으로 한 장 와야 됩니다. 토지의 영속성은 부동산 시장을 국제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OX. X. 국제화되는 거? 부동성. 1번 틀렸죠? 네. 2번. 영속성이 보입니까? 네. 옆에 장기란 말이 보입니까? 네. 장기, 장래, 예측은 예외 없이 영속성. 정답 2번. 3번. 부증성 때문에 조방화되어 집약화돼요. 집약화돼요. 이것도 땡. 유명합니다, 이거. 부증성 때문에 집약화. 비교 어렵게 하고 대체를 못하게 하고 개별화, 구체화, 독점화시키는 건 부동성 아니고 개별성입니다. 5번에 동그라미 한 글자만 동그라미 할 건데 뭐 동그라미 할까요? 재를 동그라미 합니다. 영재. 재생산 이론이 안 되는 건 영속성입니다. 생산비 법칙이 안 되는 게 부증성이고 재생산 이론이 안 되는 건 영속성입니다. 이 문제 답은 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기술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먼저 1번에 소유와 사용의 분리, 임대차 시장, 이건 영속성입니다. 2번 부동산을 매립해서 택지 조성이 가능하면까지 끊으세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것은 부증성의 예외로 물리적 공급의 증가에 해당이 된다. X입니다. 일단 부증성의 예외 없고 예외 없어요. 부증성은 예외 없고요. 물리적 공급은 증가가 안 돼요. 물리적 공급은 수직 완전 비탄력 숫자로 치면 40개에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증가가 안 돼요. 그래서 부증성의 예외란 말 자체가 뜨면 안 되고 물리적 공급의 증가로 떠도 안 됩니다. 이거는 용도 전환, 경제적 공급으로 보는 것이 맞지 부증성의 예외로 보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예. 3번에 최유효 이용이란 말이 있습니까? 요거는 용도의 다양성. 한 개밖에 없으니까 따로 기억하세요. 최유효 이용은 용도의 다양성. 4번에 임장활동, 정보활동이란 말도 보이고 국지화, 중개 이런 말이 뜨면 부동성이죠. 그 다음에 5번에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이 두 가지는요. 부동성 때문이기도 하고 인접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명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문제 답은 5번. 자, 넘기십니다. 3번 문제. 다음 아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먼저 기억에 가치 보존이란 말이 나옵니까? 네.
그다음에 예측이란 말이 나옵니까? 예. 가치를 잘 보존하고 장기 장래 예측 이런 말이 때문에 이거는 영속성. 전부 다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감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 이거 영속성입니다. 밑에 내려가서 영속성 찾아야 됩니다. 예. 그럼 제가 읽을 테니까 저한테 무슨 성 해주세요. 자, 기억. 1. 표준지 선정 어렵게 하고 일물과의 법칙 사용할 수 없다. 이건 개별성입니다. 가격 하락 시에 동그라미 좀 합니다. 감소. 공급의 감소가 비탄력적이다. 부동산 시장 분석 시 유량 분석뿐만 아니라 저량 분석도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저량에 동그라미 하시고 저량에다 쓰세요. 재고. 신규는 유량인데요. 재고는 저량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이 임대차 시장이나 재고 시장이 되고 감소가 잘 안 되는 건 무슨 성? 영속성. 이거 답 2번입니다. 정답 2번이에요. 예. 3번. 수급 조절 곤란, 균형 가격 형성의 곤란. 요거는 부증성. 소유와 관련해서 중요한 건 아닌데 경계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분리하셔서 앞에 건 인접성, 뒤에 건 부증성. 경계 문제가 생기는 건 인접성입니다. 생산비 법칙이 안 되는 건 부증성입니다. 예. 임장활동 구체적 시장. 요거는 부동산. 임장활동 구체적 시장은 부동산.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니까 부동산의 특성은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 한 장 넘기십니다. 부동산의 속성. 문제 5번째입니다. 다음은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아봐라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동산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어디에 미치냐면 3차원 공간에 미칩니다. 수평 공간에 미치는 거 아닙니다. 밑에 1번 내려오니까 수평 공간 돼 있죠? 요거 땡. 3차원 공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지하 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범위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기도 한다. 오케이. 정답 2번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하세요. 부동산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면 첫 번째 사회 통념입니다. 뭐라고요? 사회 통념. 근데 구체적으로 해석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러면 법원의 판단 두 단어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토지 소유권은 사회 통념으로 판단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해석할 일이 있을 때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한다.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광물 소유권 안 미칩니다. 밑에 안 써놔야 됩니다. 앞에다가 안 미칩니다. 지하수가 미치고요. 광물은 안 미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저 끝에 보니까 보상하여야 한다. 보이십니까? 보상해야 된다. 한계심도 이내만 보상합니다. 아래 보상하지 않습니다. 한계심도 이내만 보상합니다. 예.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자, 구분지상권은요. 지상권 설정할 때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지상권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밑밥. 중요한 게 아니야. 핵심이 아니라고. 얘는 공중지하 다 돼. 구분지상권은 공중이야 지하야 그러면 둘 다. 그럼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단어로 판단하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개발권 양도제도 보이세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보이세요? 여러분 용적률은 지하공간 산입하지 않죠? 그럼 오직 공중공간이고 용적률을 인근 토지로 옮기는 게 개발권 양도제도 아닙니까? 용적률 이전 제도예요. 그럼 둘 다 공중공간. 그럼 앞에 세 개를 다 포괄을 하려면 지하공간 아니고 공중공간.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분지상권 가지고는 공중지하 판단을 못하고요. 용적률이나 TDR 이런 말이 있다면 공중공간 활용 방법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어쨌든 답은 몇 번? 2번. 다음 중 개발권 양도제도 TDR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먼저 1번.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들 입은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뭐 부여? 개발권 부여입니다. 소유권 주는 거 아니에요. 소유권은 본래 지역에 가지고 있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개발권만 부여하는 정책입니다. 유명한 지문입니다. 1번 땡. 2번. 이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나요?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지 않은 유일한 제도입니다.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시켜 개발권 상실로 인한 우발적 손실을 공적 주체가 보상하는 제도다. 자, 이렇게 합시다. TDR 제도에서는요, 공적이란 말이 뜨면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무조건 사적이 나와야 돼요.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적 자금을 통해서 보상하는 거고요. 어떤 공중권을 활용하는 방법입니까? 그러면 사적 공중권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공적 안 뜹니다. 네 번째. 개발지역이란 말이 나옵니까? 자, 개발지역이란 말이 나오면 화살 표시가 위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개발지역에는 집가 수준이 높고 처음에는 규제를 약하게 강하게 해야 됩니다. 개발지역의 집가가 높고 규제가 강할 때 TDR 제도가 활성화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5번은
내가 나오면 안 된다고 했던 게 또 나왔네요. 공적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사적 공중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TDR은 사적 공중권인가요? 공적 공중권인가요? 사적 공중권이고요. TDR 제도는요. 사적 자금을 통해서 보상해요? 공적 자금을 통해서 보상해요? 사적 자금을 통해서 보상합니다. 공적 나오면 안 됩니다. 네. 답은 몇 번? 하나 빠뜨렸네. 3번. 말할 가치도 없어서 뺐는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3번. 이 제도는 뭐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 형평성. 여러분들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가 TDR이고요.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가 지역지구제입니다. 근데 뭐 그런 거를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답은 몇 번? 4번이고. 왜 쓰실 필요가 없냐면 한 장 넘기시면 문제풀이 팁이 있어요. 자, 문제풀이 팁 가볼까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사회통념 이런 거 쓰던데 쓸 필요가 없다니까. 부동산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거든요. 이때 정당한 이익의 범위는 뭐로 판단하다가? 사회통념으로 판단하다가 구체적으로 해석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법원의 판단. 상하에 미친다고 하는데 오늘 수평뿐 아니라 무슨 공간? 3차원 공간. 소유권을 점유권, 사용권, 처분권으로 구분하는 건 내용적 범위에 따른 구분이고요.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구분하는 게 공간적 범위에 따른 구분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분지상권은 공중, 지하 중 누가 관련이 되나요? 둘 다. 근데 용적률이나 TDR 때문에 공중권, 한기심도 이런 말은 지하권. 어디가 소유권 미치는지 보겠습니다. 토지의 독립성이 없는 종속적인 정착물과 일조권, 조망권, 용적률 TDR과 지하수와 한계심도 이내는 소유권이 미치는데 독립성이 있는 부착물 4개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항공권, 전파권이나 광물이나 한계심도 아래는 소유권 안 미칩니다. 개발권 양도제도 TDR 볼까요? 현재 우리나라에 실시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에서 사적 공중권 활용하는 방법이지 지하권이나 공적 공중권 나오면 안 됩니다. 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만 분리시켜서 뭐를 양도하는 거지? 개발권을 양도하는 거지 소유권 양도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보상하는 거지? 시장기구를 통해서 보상하는 거지 공적 자금을 투입을 통해서 보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개발지역은 화살 표시가 위로라 그랬습니까? 그럼 이 지역의 지가는 높고 규제는 강해야 됩니다. 뭐는 추구되는데? 형평성은 추구되는데 효율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의 반대 지역지구제 나옵니다. 얘는 뭐가 추구되는데? 효율성이 추구되는데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즉 개발권 양도제도 TDR과 지역지구제 장단점은 반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다가 지저분하게 이것저것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쓸만한 내용들, 제비에서 나가는 말들은 다 문제풀이 팁에다가 제가 써놨습니다. 알겠죠? 예, 요까지가 총론. 넘기십니다. 넘기시면 문제 6번 유량과 저량. 드디어 이제 부동산 경제론 넘어갑니다. 경제론. 앞으로 유량과 저량과 관계되어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요. 여기서 끝내시죠. 자, 1번 가보겠습니다. 기역부터 치역까지 해놨습니다. 이 정도면 덮었습니다. 자, 가볼게요. 유량에 해당되는 개념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대답하세요. 임대료는 뭐죠? 임대료. 유량입니까? 예. 외채 외환 보유액. 이건 저량이에요. 주택 생산량. 생산한다는 건 새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유량이고. 보유 부동산의 시장 가치. 저량입니다. 가격 가치 뭐 이런 것들은 저량입니다. 예. 주택 거래량. 유량입니다. 재산이나 국부. 저량입니다. A 지역의 인구는 아니요. 인구는 저량인데 인구 뒤에 변동분 붙으면 유량. 변동분은 무조건 유량입니다. 예. 주택 재고량. 저량이고 국민 총생산. 유량. 주택 보급률, 자본부채 이런 것들은 저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복습하기 좋게 중간에 반을 딱 갈라서 왼쪽 5개, 총 10개인데 왼쪽 5개 유량, 오른쪽 5개 저량 만들어 놔서 혹시 문제를 착각하더라도 답은 만들어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유량 5개, 저량 5개. 답 몇 번? 2번. 알겠죠? 예, 2번 갑니다. 유량과 저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 1번. 신규가 뭐죠? 유량이죠. 재고 변동이란 말이 떴나요? 재고라 그랬으면 저량인데 재고 뒤에 변동 뜨면 유량. 아니 그러면 신규도 유량이고 재고 변동도 유량인가? 그럼 둘 다 유량인가? 옳은 거 찾아라 그랬나? 답은 몇 번? 끝. 근데 답 1번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2번부터 왜 틀렸는지가 중요합니다. 2번.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에 공급이 되는 주택의 량이 맞습니다. 근데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주택의 량을 말합니다. 저량 공급은 시점에 존재하는 양이지 시점에 공급되는 양이 아닙니다. 2번 틀렸습니다. 네. 3번. 1월 1일 날 주택이 1000개가 있고
12월 31일 날 1,500개가 있다. 자, 잠깐 보세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자, 1월 1일 날 주택이 1,000개가 있었대요. 12월 31일 날 주택이 1,500개가 있었대요. 그럼 질문이요. 신규로 만들어져야 될 주택의 량은 몇 개가 신규로 건설이 돼야? 500개가 건설이 돼야 1,500개 되는 거 맞습니까? 이걸 갖다 이제 우리는 유량 공급이라고 한다고요. 무슨 공급? 유량 공급. 그런데 1년 동안에 멸실 철거된 주택이 50개가 있었대요.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럼 1년 동안에 여기 주택이 50개 없어졌죠? 자, 그럼 질문. 지금 주택 몇 개이지? 950개지. 어쨌든 1년 동안 50개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950개에서 몇 개가 신규로 더 지어져야 1,500개가 되느냐? 그 문제예요. 몇 개? 550개가 신규로 더 지어져야지 1,500개가 된다. 멸실 철거된 것만큼 더 지어야 새로 만들어줘야 1,500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유량의 공급량은 450이 아니라 550입니다. 4번 지문, 5번 지문 진짜 해석 잘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틀려요. 4번 갑니다. 1년 동안 10만 개가 신규로 건설이 있습니까? 네. 아,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1년 동안 신규로 건설된 건 유량 공급이잖아요. 네. 유량 공급은 몇 개? 10만 개. 근데 1년 동안 5천 개가 분양되지 못했죠. 네. 그럼 몇 개가 수요된 거냐면 9만 5천 개가 수요된 거 맞습니까? 네. 아, 그래서 보니까 저량의 수요량은 9만 5천 개다. 맞죠? 맞을 수가 없죠. 1번이 답인데 어떻게 4번도 맞겠습니까? 저량의 수요량은 9만 5천 개가 아니라 유량의 수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유량의 수요량입니다. 저량의 수요량이 아니고. 알겠죠? 5번에 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 주택이 존재한다. 자, 보세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게 저량의 공급 맞습니까? 그럼 저량의 공급이 1,500만 개. 근데 100만 개가 공가 상태에 있습니까? 그러면 몇 개는 수요된 걸로 봐야 됩니까? 1,400만 개는 수요된 걸로 봐야 되죠? 근데 지금 문제 보니까 저량의 공급량이 1,400, 아닙니다. 저량의 공급량은 1,500이고 저량의 뭐가? 수요가 1,400입니다. 저량의 수요가 1,400.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 요거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유량과 저량 꼭 비교하시고 두 번째는 공급 수요 정도는 비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방금 풀어드려서 그렇지 그냥 지문으로 다 던져버리면요. 이거 O 하는 사람 많습니다. 4번, 5번 둘 다 틀린 지문이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입니다. 예, 한 장 넘겨서 문제풀이 팁을 좀 받아봅시다. 우리가 팁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량은 일정 기간 플로우고요. 저량은 일정 시점 스톡인데 저량 관계되는 것들 다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임대료 지대, 소득 수익, 주택 거래량, 국민 총생산, 신규 주택 공급량, 저량 변동분 이런 것들 다 유량이고요. 저량은 가격, 가치, 시가, 인구, 재산, 자산, 자본, 부채, 국부, 외채, 외환, 보유액, 주택 보급률, 주택 재고량, 주택 재고량 옆에다가 통화량도 하나 써놔 보세요. 주택 재고량 옆에다가 통화량도 저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유량 저량의 공급량과 수요량.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에 공급되는 거, 유량 수요는 일정 기간에 보유하려고 하는 거,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거, 저량 수요는 일정 시점에 보유하려는 거. 그래서 유량 수요와 저량 수요를 구분하는 실익은 크게 없는데 유량 공급과 저량 공급은 반드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에 뭐 되는 거지만 공급되는 거지만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 뭐 하는 거다?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제 7번으로 갑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저랑 수요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유량의 개념입니까? 예. 구매하고자 하는 사전적 개념입니까? 예. 세 번째는 무슨 수요가 된다? 유효수요. 수요는 근데 반드시 유효수요만 디맨드 수요라고 하고요. 잠재 수요는 수요 아니고 소요, 니즈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유효수여야 됩니까? 예, 반드시 유효수여야 되고 유효수가 되려면 꼭 뭐를 갖출 것? 구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됐습니까? 예, 이번에는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요거 꼭 좀 기억합시다.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입니다.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은 따라하세요. PQ.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나와야 되냐고. 가격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Q, 수요량. 그 다음 공급량. 그러니까 가격과 량의 관계가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인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되죠.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반비례를 한 글자로? 역. 왜 그래? 왜 못해? 역 부호로 마이너스.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하향. 기억나십니까? 예, 한 끗 차이밖에 안 나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되죠? 증가되죠.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되고,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한 글자로 정을 부호로 플러스. 요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상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가지고 구분하는데요. X제 한 개만 떠요. 그리고 실질 소득이 떠요. 그럼 요거는 소득 효과고요. X제 하나가 뜨고요. Y제 하나가 더 떠요. 공부하는 방법은요. 다른 재화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다른 재화가 있으면 대체 효과예요. 한 재화만 가지고 설명하면 소득 효과고. 그러니까 다른 재화가 나왔다. 무조건 대체 효과예요. 알겠죠? 예,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면 내 실질 소득이 증가되는 것 같아서 수요량이 증가된다. 이건 소득 효과예요. 알겠죠?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나와 비슷한 다른 재화 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다른 재화를 안 사고 해당 재화 수요량이 증가된다. 이거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대체 효과 구분되십니까? 예.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남았죠? 일로 올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자,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해당 재화의 뭐가 변해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예. 가격 대신에 쓸 수 있는 말? 임대료. 맞나요? 얘는 곡선상에서 아니면 곡선 자체가? 곡선상에서. 그럼 요건 이렇게 움직이는 거겠네요? 예. 요게 이제 수요량의 변화예요. 곡선을 벗어나지 않는다. 수요 변화는 해당 재화 가격 이외. 해당 재화 가격 이외. 가격 이외의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소득, 선호도, 인구, 가격 예상,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금리, 공적 규제, 대체 투자 시장, 기회비용, 대출기간, 융자 비율 이런 것들 그만할게. 그러니까 가격 말고 나머지 것들이 수요 변화가 됩니다. 얘는 곡선상에서 점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우측으로 가면 증가고요. 좌측으로 가면 감소인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가격이 분명히 떴는데 수요량의 변화를 보지 않고 수요의 변화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가격 뒤에 예상이 붙으면 이거는 수요 변화예요. 가격 앞에 대체재나 보완재 가격, 몇 개 아니라 대체재, 보완재가 붙으면 얘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혹시 시험 문제 이런 게 떠요. 생산비, 생산기술. 생산비나 생산기술이 뜨면요. 수요량도 아니고 수요도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는 공급만 변화시키는 고유의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요 테마 상당히 중요한 테마니까 하나 가시는 길에 챙겨 가셔야 됩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7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입니다. 아파트 수요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인이 옳게 묶인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왼쪽에 있는 수요 변화는 눈길도 주지 마시고요. 오른쪽에 수요량의 변화를 먼저 볼 겁니다. 문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1번으로 올라갑니다. 아파트 나옵니까? 네. 아파트에 동그라미 하세요. 자, 그럼 제가 왼쪽 수요 변화 말고 오른쪽 수요량부터 본다 그랬죠? 예.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파트 가격 또는 아파트 임대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 아파트 가격 상승 되나요? 네. 가격이란 글자에 동그라미 하세요. 돼요. 돼요? 네. 2번에 이자율 되나요? 이자율이란 말에 X 하세요. 이자율은 가격 이외에. 3번에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 되죠? 안 돼요. 예상이라는 글자에 X 하세요. 안 돼요. 예상은 안 돼요. 예상이 X 했어요? 예. 인구 X 하세요. 빨리 X 하세요. 5번에 아파트 임대료 나옵니까? 임대료 동그라미 하세요. 가격과 임대료는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 아니면 몇 번? 1번 아니면 5번. 근데 아까 얘기 드렸잖아. 1번 왼쪽에 가니까 건축비 나옵니까? 자, 생산비나 생산기술은 누구만? 공급만. 수요하는 관계가 없어요. 5번에 단독주택이 있습니까? 내게 뭔데? 아파트인데 단독주택은 대체재죠.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내게 아니라 다른 거니까 수요 변화가 맞습니다. 가격 뒤에 예상이 붙거나 가격 앞에 내게 아닌 대체재 보완재가 붙으면 가격도도 수요 변화가 맞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요거 챙겨 가셔야 됩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는 상당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답은 5번. 2번. 다음 중 수요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수요 법칙은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와의 관계를 말하며 수요 곡선은 우상향한다. 아, 한 글자 틀렸네요. 수요 곡선 우하향한다. 1번 땡. 2번 부동산 수요는 반드시 구매력을 수반한 유효수요 된다. 반드시 유효수요 되는 것은 맞아요. 맞아요. 반드시. 지우지도 않았어요. 내가 잘 봐봐. 내가 그럴까봐 내가 반드시 이렇게 적어놨죠. 반드시. 수요는 반드시 유효수요만 수요예요. 잠재수요는 수요 아니고 소요거든요. 정답 2번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수요가 반드시 유효수요 되는 것은 맞아요. 답은 2번입니다. 3번에 보니까 첫 번째 줄 끝에 다른 재화라는 말이 뜹니까? 첫 번째 줄 끝에 다른 재화 뜹니까? 한 줄 내려오면 그러면 대체 효과라고 해야 됩니다. 한 재화만 나오면 소득 효과인데요. 다른 재화가 뜨면 대체 효과입니다. 틀렸습니다. 예. 4번.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한다 그랬나요? 얘는 수요의 변화 아니고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5번에 방금 했네요. 가격이 떴지만 대체재 가격이죠? 그럼 얘는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고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수요의 변화가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한 장 넘겨서 필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적어놨습니다. 문제풀이 팁. 자, 수요의 개념은 일정 기간 명시해야 되는 유량의 개념이고 구매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적 개념이고 반드시란 말 써놓으세요. 반드시 구매력을 수반한 유효 수요이어야 합니다. 유효 수요 위에다가 반드시.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 재화의 가격, 임대료가 변해서 곡선상에 점 이동하는 것이라면 수요 변화는 해당 재화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인데 증가는 우측이고요. 감소는 좌측입니다. 가격 앞에 대체재 보완제가 떠서 대체재 보완제 가격이 뜨거나 가격대 예상이 떠서 가격 예상이 뜨면 얘는 수요의 변화 요인이고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생산 요소 가격, 생산비랑 생산 기술은 공급만 변화시키기 때문에 수요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한 재화가 뜨고 실질 소득이 뜨면 소득 효과고요. 한 재화가 뜨고 다른 재화가 뜨면 대체 효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문제풀이 팁 6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위에 문제를 해설하기보다는 이렇게 주는 게 더 안 낫나요? 뭔 말인지 모르나요? 아니 해설을 하지 말고 이게 필요한 이론들을 잡아서 위에 문제 푸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더 안 낫나요? 팁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팁을 갖다가 반복, 나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문제 보고 팁 보고 팁 보고 문제 보고 문제만 보고 팁만 보고 이렇게 4번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시간 없었을 때는 팁만 보셔도 돼요. 팁만 보셔도 이론 정리하는데 깔끔하게 도움이 되고요. 오늘은 왠지 비도 오고 문제 풀고 싶네 그러면 팁 말고 문제만 보시고, 오늘은 깔끔하게 이론 정리하고 싶네 그러면 팁만 보시고, 오늘은 이론과 문제를 같이 하고 싶은데 문제를 먼저 보고 싶네 그러면 문제부터 먼저 보시고, 오늘은 이론을 보고 문제 보고 싶네 그러면 팁 보고 문제 보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렇게나 보세요. 아무튼 여러분 반복하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좀 쉬었다가 8번 문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